안녕하세요. FAT 1급 기출문제 풀이 첫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74회 기출문제를 풀어볼 거고요. 객관식과 실기를 같이 풀어볼 건데 아마도 두 번의 강의에 걸쳐서 이론과 적절한 시간을 좀 안배해서 두 강의씩 나누어서 보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시험 보는 FAT 1급 자격증 시험의 특징은 비대면이고 비대면 시험의 특징은 꽤 많은 설명을 실기 프로그램을 통해서 설명하면서 같이 좀 봤었고요. AT 해당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비대면 시험의 수험자 가이드 영상이 있을 거예요. 그 영상을 좀 참고하셔서 어떤 형태로 시험을 보는지 이제 그런 부분들은 기출문제 풀이를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은 아마도 실기 강좌를 통해서 여러분이 공부하셨기 때문에 이제 기출문제를 공부하시는 거니까 여기 비대면 시험 가이드 영상을 좀 보시고 어떻게 시험을 보게 되고 그리고 답안을 어떻게 작성하는지는 여기 AT 홈페이지에서 참고를 좀 해주시고요. 자, 이제 보겠습니다. 객관식으로 나오는 문제도 있고 실무 버전의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입력하는 문제도 같이 있는데 전체 1시간 동안 시험을 본다는 게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수험생들이 제일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시간적인 것 같아요. FAT 1급이 할 게 꽤 있거든요. 실무 수행할 것들이. 근데 그게 1시간 동안 객관식이든 뭐든 같이 1시간 안에 모든 걸 이제 실무 수행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촉박할 수 있다. 그래서 조금 더 속도를 내서 문제를 좀 풀어야 되지 않을까. FAT 2급은 동일한 1시간 동안 보기 때문에 FAT 2급은 실무 수행해야 될 게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상당히 수월한데 급수는 높아지고 해야 될 건 많은데 시간은 여전히 60분밖에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이 시간 안배를 좀 하셔야 돼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간단하게 조금 제 개인적인 생각을 좀 얘기하면 가장 첫 번째로 실무 이론 평가가 객관식 문제로 나오는데 1, 2, 3, 4 해가지고요. 10문제가 나와요. 10문제 토탈 3점씩 해서 30점 100점이에요. 자, 그리고 나면 실무 수행을 하는 겁니다. 실무 수행 개정 과목 등록, 뭐 전기분 재무제 바뀐 거, 계약금, 일반적인 회계 처리, 일반 전표 입력하는 문제가 5문제 나온 거고요. 부가가치세와 관련해서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할 수도 있고 전자 입력을 걸 수도 있겠죠. 다양한 매입 매출 거래들이 6문제 출제가 돼요. 그리고 결산 문제 나오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문제를 푸는 거죠. 실무 수행했던 문제들을 토대로 내가 입력한 자료 중에 이제 찾는 거라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문제가 이제 풀린다면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실무 수행은 이런 부분들은 내가 얘를 구체적으로 실무 수행을 안 하면 문제를 풀기가 어려워요. 답을 맞출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단적인 예로 이거랑 비교했을 때 자, 맨 첫 번째 객관식 문제 있죠. 여러분 객관식 문제는요. 만약에 내가 시간이 좀 부족해서 만약에 문제를 못 풀었다면 어떻게라도 답을 마킹할 수 있냐면 우리 모르면 찍잖아. 객관식은 찍을 수가 있잖아. 4개 중에 하나로 그냥 올방으로 찍든 해서 답을 이제 마킹할 수 있단 말이야. 어쨌거나 체크를 할 수는 있어. 답으로. 그런데 실무 수행은 온전히 여러분이 입력을 해서 답을 찾아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60분이라는 시간 안배를 객관식을 문제 푸는 시간과 그 다음에 뒷부분에 실무 수행을 해서 평가 문제까지 모든 걸 다 해야 되는 시간 안배를 객관식을 적어도 10분 안에는 끝낸다. 그러면 실무 수행은 50분 안에 끝낸다. 이런 시간적인 부분들을 여러분이 기출문제 풀면서 잘 한번 체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문제 풀이를 강의해 드리는 거지 시간을 60분 딱 맞춰가지고 문제 풀 수는 없잖아요. 이런 부분들. 그다음 또 하나는 문제가 객관식부터 있으니까 객관식부터 해가지고 실무 수행을 이 순서대로 풀 것인가 아니면 그렇게 안 하고 실무 수행 50분짜리를 얘를 먼저 풀고 그리고 나서 객관식을 남은 시간에 풀고 그리고 나서 객관식 남은 시간에 다 못 풀었으면 찍기라도 하고 이런 식으로 문제를 푸는 순서를 실무를 먼저 하고 객관식은 찍을 수 있으니까 뒤에 풀 거냐 이런 부분들도 조금 고려하셔서 여러분이 어떤 게 내가 시험을 볼 때 조금 더 유리하게 볼 수 있을까를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하는 게 좋다라고 제가 딱 단언할 수는 없어요. 저도 이제 여러분과 똑같은 개인이고요. 성향마다 사람들이 문제를 푸는 방식은 다르니까. 어떤 강사가 이렇게 하는 겁니다. 라고 이렇게
우기거나 뭐 강요하는 건 안 맞다고 생각해. 그거는 그 강사의 성향인 거고 제가 하는 방식이 여러분과 똑같다고 할 수는 없으니까 일단 시간 안배를 좀 잘 해보시는 거. 저는 이제 처음부터 문제를 풀 거고요. 문제를 풀긴 하는데 실제로 여러분이 문제 연습을 풀 때는 어떻게 할 건지는 잘 선택해서 하시고요. 자, 일단 실무 이론 평가를 풀 건데요. 자, 풀기 전에 여러분이 이제 시험을 보게 되면 여러분에게 이게 응용 프로그램을 여러분에게 제공합니다. 시험 주간처에서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앞 뒷부분에 이제 EXE 응용 프로그램 실행 파일이 있을 겁니다. 제가 이제 업로드 해드린 자료를 다운로드 받아서 그 안에 있는 압축을 풀면 요 안에 데이터가 있을 거예요. 지금부터 이제 얘를 실행해서 시험을 볼 거고요. 자, 어떻게 가냐면 우리 AT 프로그램을 열어놓으시면 안 돼. 얘는 열지 않은 상태에서 프로그램은 여러분 PC에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응용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는 거예요. 자, AT 프로그램을 열지 않고 그냥 응용 프로그램을 열어서 실행합니다. 이렇게 설치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푸는 문제는 당연한 얘기인데 제가 만든 게 아니잖아. 그 AT 자격시험 홈페이지에서 여러분이 기출문제를 다운받아서 문제를 푸는 거고 그 번거로움을 없애기 위해서 제가 바로바로 그냥 데이터나 이 문제 같은 것들을 업로드를 해 놓은 거예요. 그러면 74회 감독관 확인 번호를 어디에서 확인하냐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고요. 제가 찾아서 들어가 볼 테니까 보세요. 대신 이제 로그인을 해야 돼요. 여러분 아이디로 로그인을 하시고 이 자료실에 기출문제 카테고리로 들어가신 다음에 74회니까 조금 뒤로 가면 있겠죠. 두 번째 있었구나. 자, 74회 FAT 1급 기출문제 답안 해설. 여기에 있는 자료를 여러분에게 업로드 해드린 거예요. 여기 보시면 XNE라고 되어 있죠. XNE. 걔를 입력하겠습니다. 어디 갔죠? 여기 있죠. X, N, E 하고 시작. 프로그램 열리는 거 이제 확인하고 맞죠? 암호가 맞는 거니까 열리겠지.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열리는 거 확인하고요. 자, 열렸어요. 이렇게 놓고요. 잠깐 다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제가 최신 기출문제를 풀 겁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이제 강의를 듣는 시점에 따라서 저는 지금 현재 78회까지만 기출문제가 업로드가 되어 있지만 여러분이 강의를 뭐 5월에 보거나 6월에 보게 되면 79회 기출도 있을 거고 뭐 80회 기출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자료들을 더 추가적으로 다운로드 받아서 기출문제 풀이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처럼 똑같이 여기에 들어와서 다운로드를 받아서 자, 그러면 이거 열어놓고 시험 볼 때 객관식 문제를 풀 때 만약에 개정 과목에 대해서 모르는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 프로그램 열어서 조회해서 답을 찾을 수 있어요. 프로그램을 무조건 못 연다 이런 거 전혀 아니니까 얘를 도움받아서 객관식 문제도 답을 찾아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일단 1번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다음은 도매업을 하고 있는 회사의 손익계산서랑 관련된 설명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을 찾으래요. 영업이랑 관계없는 수익은 배당금 수익 맞죠? 임대료 수익 맞죠? 뭐야? 접대비는 수익이 아니잖아. 접대비는 비용 중에서도 무슨 비용이냐면 판매관리비에 들어가는 비용이죠. 옳지 않은 것. 이 문제를 낸 사람의 의도는 뭘까? 1번부터 점수를 먹고 가라 이런 거잖아. 그치? 그리고 여러분이 만약에 이게 실제 시험 문제였었어. 당연히 원래 그랬었고. 그럼 시간 낭비하면 안 돼. 확실한 답이 나왔어. 그럼 나머지 읽을 필요 있습니까? 없어요. 그냥 넘어가는 거야. 근데 지금은 문제를 푸는 거니까 나머지가 왜 맞았는지를 보는 거지만 이거 실제 시험이면 1번이 정확한 답이야. 이건 볼 것도 없잖아. 그러면 더 이상 문제 풀지 않는다. 안 보고 간다. 바로 2번으로 가는 거야. 시간이 없어요. 근데 봅시다. 판관비는 상품 등의 판매나 기업의 관리, 두 개 묶은 판관비, 이런 여러 가지 비용들을 판매비와 관리비라고 부른다. 복리후생비 대표적이죠. 급여, 통신비 다 들어가는 거 맞죠? 800번대 비용이죠. 매출액은 순매출액이 들어가야 되니까 총매출액에서 매출 할인, 매출 환이, 매출액률이 차감하는 거 맞죠? 자, 잠깐 여기서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 공부했던 건데 어떤 거냐면 개정 과목 적요 등록에서요.
우리가 원래 매출 금액이 매출액에서 매출 딱 클릭해 보시면은 상품 매출 밑에 매출 하니까 애누리는 차감하죠. 401번을. 401번은 상품 매출을. 매출 할인도 차감하죠. 401번을. 요거 두 개는 상품 매출이라는 금액을 차감하기 때문에 진짜로 손익계산서에 들어가는 금액은 순 매출액이 들어간다는 뜻인 거지. 지금 이 얘기가 그거죠. 자, 그 다음에 4번에 상품 매출 원가는 T자 계정이죠. 기초 상품에다가 매입액을 더하고 그리고 기말을 빼면 매출 원가가 나오는 거죠. 너무 정확한 설명이고요. 틀린 것은 완벽한 1번이었죠. 자, 두 번째 문제. 손익계산서에 영업이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 판관비 영향 미치죠? 통신비 영향 미치죠? 복리후생비도 미치죠? 세 가지가 해당이 뭐야 다. 판관비잖아. 그치? 단계대여금에 대한 기타 대손은 영업의 비용이잖아요. 영업의 비용은 영업이익이 구해지고 난 이후에 들어가는 거니까 영업이익까지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죠. 답은 3번이죠. 자, 근데 이것도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 때 어떻게 우리가 비교할 수 있냐면 전기분 손익계산서 한번 열어보시면 손익계산서에서는 이 손익에 대한 계산의 순서가 있잖아.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빼. 그러면 매출총이익이 나와. 여기서 판관비를 빼는 거죠. 그러면 영업이익이 나오죠. 지금 물어본 건 영업이익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 그러면 판관비나 매출원가 또는 매출액은 영향을 미치죠. 그러나 영업이랑 관계가 없는 수익이나 비용은 그 다음 단계에 당기순이익에 영향을 미치지만 영업이익까지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니까 여기까지 해당되는 계정의 분류와 그 이후의 계정의 분류를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을까를 물어보는 거죠. 그치? 딱 보니까 결국엔 객관식하고 실계하고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답은 2번이 틀렸었고요. 아이고, 얘가 이렇게 움직였어? 3번이에요, 3번. 2번의 답은 3번. 3번은 영업의 비용이니까. 자, 3번 문제. 특허권과 관련된 거래고요. 지금 우리가 시험 보는 건 24년도가 단기입니다. 24년도가 단기. 무형 삼각비 구하래요. 취득을 24년도 1월에 했대. 그럼 1년 만땅 쓴 거죠. 특허권의 등록비, 감가상각에 대한 방식은 5년 정액법. 그리고 취득 시 부대 비용은 항상 원가에 포함. 그럼 210만 원에 취득을 했다는 얘기고요. 잔존가액은 특별한 말 없으면 없죠. 거기다가 나누기 5년을 하면 한 42만 원 나올 건데 이게 언제 몇 월에 취득했느냐에 따라서 월화상각을 할 수 있는데 1월에 취득했으니까 12개월 중에 12개월 전부 다 하는 거고 만약에 요 1월이 예를 들어서 한 5월로 갔다. 5월 1일에 취득을 했다. 그럼 42만 원 중에 1, 2, 3, 4월 제하고 나머지 8개월이 될 수도 있어요. 5월 1일에 취득을 했다면 이거 월화상각 나올 수 있는 거 항상 조심하셔야 돼. 답은 4번이었는데 이게 왜 1년 전체를 했냐? 1월에 취득했으니까. 1월에 취득하면 전체 기간 12개월분을 전부 다 비용 처리하니까. 자, 네 번째 문제입니다. 결산 때 회계 처리를 누락했을 때요. 결산 회계 처리 누락이 24년도 손익계산서에 미치는 영향 중에서 이게 옳은 것. 지금 이 내용을 누락을 했대. 뭐냐면 11월 1일에 가입했던 1년 만기 정기예금 1,500만 원, 연이자 3% 그리고 월할 계산해야 되는데 그것을 계산하지 않았대요. 이거죠. 이자 수익을 누락했고요. 미수수익이라는 자산으로 누락했다는 얘기죠. 얼마를 누락했냐면 1,500에 3% 하면요. 연이자 나오거든요. 45만 원입니다. 근데 45만 원은 내가 1년 전체 이자고요. 나는 11월 1일에 가입했어. 그러면 11월, 12월 두 달간의 이자만큼은 이자 수익과 이자 미수 수익으로 인식을 했어야 되는데 그게 누락이 됐다는 뜻이죠. 7만 5천 원. 그럼 7만 5천 원만큼 자산 잡았어야 됐고 수익 잡았어야 되는데 자산 누락하고 수익을 누락했으면 그만큼 당기순이익은 감소했겠죠. 그러니까 당기순이익의 감소 효과는 7만 5천 원입니다. 답은 2번이 되겠죠. 자산이 감소됐다. 이익이 감소된 거야. 왜냐하면 이익의 감소는 그대로 자산의 감소를 가져오니까. 그것이 곧 또 자본의 감소를 가져오고요. 모든 게 연결돼 있잖아. 그치? 당기순 이익이 적게 들어갔어. 그걸로 끝? 아니지. 그게 그대로 재무 상태에 연동이 되는 거니까. 자, 5번 문제. 24년도 기말에 회계 처리해보래요. 24년도 5월 달에 소모품 200 주고 샀는데 현금 주고 샀고 이날 자산 처리했대요. 그럼 이날 소모품이라는 자산으로 200을 잡았다는 얘기죠. 차변에 돈 나갔고요.
자, 근데 기말에 가보니까 미사용은 45만 원이래. 그럼 다 미사용 걸어놨는데 미사용은 45만 원이면 45만 원 남겨놓은 나머지 155만 원은 뭐라는 거야? 소모품 B 잡고 소모품 죽이고 하라는 얘기죠. 소모품 B 잡고 소모품 죽이고 그러면 답은 4번이 되겠지. 이것은 객관식 문제뿐만이 아니라 실무 수행할 때 요렇게 요거 알려주고 기중의 회계 처리 나보고 확인하라고 그러고 답이 이게 결산 분계가 들어가는 게 나올 수도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론하고 실기와는 다른 거냐. 문제를 출제하는 방식이 다른 거지. 이것은 다 실무하고 연계되어 있는 거죠. 나중에 다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것들이고요. 자, 6번 문제. 비용의 이연은 무엇입니까? 비용은요. 비용의 이연이라는 건 단기에 전부 다 비용 처리했는데 이 중에 내년으로 넘겨야 돼. 그게 뭐죠? 먼저 지급했으니까 자산으로 잡고 비용을 제거하는 방식. 이것이 성급비용이라는 계정을 물어보는 거죠. 답은 무조건 성급비용을 찾는 거야. 비용의 이연, 성급비용. 그러면 수익의 이연도 있나? 있지. 수익을 다 잡았어. 근데 알고 보니까 내년 수익이야. 내년 수익을 인식하는 게 뭐야? 먼저 받은 수익. 선수 수익. 수익의 이연은 무엇입니까? 선수 수익. 그럼 얘가 답이 될 수 있지. 이자 수익의 선수. 수익의 이연은 선수 수익. 비용의 이연은 선급 비용. 왜냐면 먼저 받았고 먼저 받았는데 알고 보니까 단기께 아니야. 단기께 아니니까 먼저라고 하는 거지. 왜냐면 내년 거를 먼저 받은 건 먼저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대신 비용의 이연이나 수익의 이연 말고 비용의 발생, 수익의 발생 또는 예상 또는 예상하거나 발생시키는 계정은 무엇입니까? 미수 수익 또는 미지급 비용이죠. 미수 수익, 미지급 비용. 얘는 수익의 예상, 얘는 비용의 예상 또는 발생. 달라요. 예상 계정과 이연 계정은 다르죠. 6번까지, 그러니까 7번까지가 아마도 이제 재무회계 문제고요. 그리고 끝나고 나면 이제 부가가치세 파트에 해당하는 문제가 한 3문제 나오는 것 같아요. 자, 7번. 도매업을 하고 있다. 24년도 3월 10일에 거래처의 이름이 서울이고요. 파산이 돼서 단기대여금 300만 원 회수 불능하게 되었다. 그때 손익계산서에 계상하는 금액과 3월 10일 이전에 단기대여금의 충당금은 110이 있었다. 이걸 분기하면 되겠지 뭐. 자, 단기대여금은 300을 받을 수 없게 됐고요. 그러나 충당금 잔액이 있었으니까 충당금 잔액 110을 사용해도 190만 원은 남게 되죠. 자, 이것을 처리하는 단기대여금의 대손 처리는 기타의 대손상각비 처리하는 거죠. 기타의 대손상각비는 얼마가 됩니까가 문제였던 거예요. 답은 요거죠. 190만 원이 이번 연도 기타의 대손상각비가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는 객관식 문제. 제가 앞부분에 뭐 이런저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딱 7번째 문제까지 풀었을 때 제가 시간을 보니까 17분, 18분 되고 있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7번까지 문제를 풀었을 때 딱 7분 정도 나와야 돼. 근데 제가 앞에 이런저런 뭐 시험 입력할 때 뭐 가이드 같은 거 잠깐 얘기했기 때문에 그래도 뭐 요 정도까지는 아직은 괜찮지 않을까. 자, 8번. 부가가치세 입장에서 봤을 때 특징에 대한 설명 중에서 잘못 말하는 것. 수출할 때는 영세율 붙는 거 맞죠? 납세자랑 담세자가 달라요. 그렇죠? 그러니까 간접세라고 불러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해서 납부세액을 구해요. 맞아요. 납세의무자의 인적사항을 고려합니까? 물세죠. 납세 의무자의 부양가족을 고려하지 않는단 말이야. 부양가족 고려하는 거는 소득세 같은 거죠. 답은 4번. 웃고 있어? 근데 웃는 게 아니지. 성화는 틀렸다. 답은 4번이었고요. 자, 9번 문제. 부가가치세에서 과세하는 거래에 대한 설명 중에서 과세 거래를 다 찾으래. 과세하는 거. 소형 승용차를 중고차 매매상에게 돈 받고 팔았대요. 승용차는 과세 품목이죠. 그럼 당연히 과세해야 되는 거죠. 두 번째. 세금을 물납했대. 자산으로 물납했대. 이게 조세물납이죠. 조세물납은 세금을 납부하는 방식을 현금 납부가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세금을 자꾸 안 내니까 너 물건으로라도 내라 이거잖아. 근데 그때 과세 안 한다 그랬지. 조세물납은 과세하지 않는다.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상표권을 돈 받고 팔았대요. 상표권도 재화죠? 돈 받고 팔았대요. 돈 받고 팔았으면 과세하는 거지 뭐. 담보를 목적으로 제공한대. 담보 제공은 과세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이 중에 과세하는 것은 가와 다고 과세하지 않는 것은 나와 라죠. 이 중에 과세하는 걸 물어봤으니까 가다고 과세하지 않는 것을 물어보면 나라가 되는 거지. 뭐 문제를 내는 방식은 다르니까. 과세하냐 과세하지 않느냐.
자, 마지막 10번. 컴퓨터 부품을 제조하고 있는 회사가 2기 예정 기간 동안에 납부세액 구하래요. 납부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는 거잖아요. 자, 세금 계산서를 발행했다. 이 얘기는 뭐야? 매출이지. 공급가액이 600이면 매출세액은 얼마인 거야? 600의 10%니까. 60만 원이죠? 선생님 이거 면세일 수 있잖아요. 아니요. 컴퓨터 부품을 제조하는 회사니까 이건 면세일 수가 없어. 거기다가 영세율도 아니야. 영세율이었으면 수출했다고 얘기하겠지. 그렇게 말이 없다. 근데 과세했다. 그럼 반드시 10%가 붙었다는 뜻입니다. 이거는 세액이죠. 세금 계산서를 받은 금액이 공급가액으로 과세 매입으로 120이래요. 그럼 세금 계산서 과세 매입이 120이면 매입세액은 얼마겠어요? 12만 원이겠죠? 자, 그 다음에 세금 계산서를 받은 공급가액이 100만 원짜리가 또 있어. 근데 대표이사가 업무용으로 타고 댕기는 2000cc면 1000cc를 초과하는 승용차네. 그럼 이 차는 비영업용 승용차고 우리 세법에서는 이 금액에 대한 10% 매입세액은 공제를 안 해준다고 하더만. 그치? 그러면 100만 원에 10만 원은 매입세 공제 못 받으니까 아예 안 넣으면 되잖아. 부가세 신고할 때는 일단 요것과 다 먼저 적고 그 매출세액은 60이고요. 진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12만 원이니까 48만 원이 납부세액이 되는 거죠. 답은 이렇게 구하시면 돼요. 자, 근데 만약에 부가가치세 신고서로 들어간다면 600만 원이 과표가 되고 60만 원이 매출세액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 두 개 더한 금액이 매입액이 되는 거야. 이렇게. 그리고 일단은 22만 원이 매입세액이 된 다음에 저기 밑에서 그러나 불공이 있다. 그래서 불공을 또 빼는 거지. 100만 원, 10만 원. 그러면 진짜 매입세액은 12만 원만 공제가 될 수 있게 이렇게 반영하는데 우리가 부가세 신고서를 만드는 게 시험이 아니라 바로 계산해서 납부세액을 바로 구하는 문제니까 직관적으로 딱 푸시고 넣었다 빼고 이런 방식의 불공까지는 생각하실 필요가 없는 거. 자, 답은 48만 원 이렇게 해서 객관식 문제가 10문제입니다. 그러고 나면 지금부터 이제 실무 프로그램 활용하는 거고요. 여러분이 문제를 푸실 때 첫 번째 뭘 보냐면 나의 회사 이름은 대우전자고 나는 전자제품을 도소매하는 것. 이걸 정의놔야 돼. 그리고 지금부터는 25년도 시험을 준비하지만 24년도까지의 기출문제를 토대로 실무 수업 연습하는 거니까 이번 연도를 24년도라고 마인드 세팅 하나 하시고요. 자, 첫 번째 개정 과목에 적요 등록 수정하래요. 그럼 합시다. 자, 개정 과목 메뉴로 들어가서 235번으로 가래요. 갑시다. 235. 아, 지금 안 가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이 매출이라는 카테고리를 눌러놔서 그래. 그러면 전체를 눌러. 전체를 누르고 다시 누르시면 돼. 235. 갔더니 지금 의장권이라고 돼 있어요. 근데 걔를요. 디자인권으로 이름 바꾸래요. 이름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의장권이고 지금은 디자인권이라고 해요. 근데 아무리 바꾸려고 해도 안 바뀌죠. 이 웃기는 게 얘가 색깔이 의장권을 놓지 말고 밑에다 갖다 놓고 의장권 개정 과목의 색깔을 보면 검은색이 아니라 빨간색이야. 빨간색은 개정 과목을 수정하지 못하게 막아놨다고 그랬어. 그쵸? 근데 제가 FAT 1급 처음에 실무 공부할 때 개정 과목이 빨간색이어도 열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그랬죠? 그걸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 이렇게 나와 시험에. 이때 어떻게 하냐면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F1. 컨트롤 키를 누르고 F1. 그리고 올려놓고 올리면 바뀌어요. 이거 시험에 나올 수 있어요. 자, 디자인권 바꿔주시고요. 현금 적용하고 대체 적용하고 한 개씩 넣어주래요. 현금 적용에다가 디자인권 하나 추가합니다. 디자인권, 취득대금, 현금 지급, 그리고 대체 적용 오른쪽에 갖다 놓고 이렇게 한 개씩 추가해 주시면 돼요. 뒤에 어떻게 문제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여튼 얘랑 관련된 문제가 나오면 잘 찾아서 입력해야 되니까 지금 입력한 개정 과목은 닫지 말고 그냥 그대로 둡시다. 이따가 또 열어야 되니까. 자, 그 다음에 전기분 재무상태표가 달라진 게 있대. 틀렸대. 하나 수정하래. 얼른 들어가야 돼. 이거 시간 많이 걸려. 은근히. 찾아야 되거든. 자, 전기분 재무상태표 여기 있죠? 여기 들어가면 안 돼. 여기. 요거 아닙니다. 요거예요. 전기분이에요. 여기 전기분. 뭐야? 어디로 들어갔어? 전기분 손익으로 들어갔네? 전기분 재무상태표. 하나씩 어떻게 비교하냐면 이 전체 큰 금액을 기준으로 보는 거야. 유동자산은 2, 5, 7, 4, 5, 8. 그럼 유동자산 틀린 거 없어. 당좌랑 재고자산 틀린 거 없는 거야. 그럼 바로 빨리 비유동으로 넘어가. 자, 비유동 중에
투자자산 1800 틀린 거 없고요. 유형자산이 지금 6000으로 돼 있지만 프로그램상에 있는 건 6000이지만 자료는 9300이니까 유형이 틀린 거야. 자, 유형 중에 토지는 3000 틀린 거 없죠? 내려가서 건물이요. 4천만 원인데 입력이 400으로 들어가 있네. 이게 틀렸네. 금액 수정. 건물 밑에 차량 운반구 35330 맞고요. 차량 운반구 밑에 누계액 1500 맞고요. 비품 600 맞고요. 비품 밑에 누계액이 3165인데 비품 밑에 누계액이 없어요. 비품 밑에 누계액 없죠. 그 얘기는 비품에 대한 누계액이 빠진 거야. 맨 밑에 칸에다가 비품이라는 계정 과목이 212번이면 비품의 누계액은 213번이겠죠. 해당 금액을 3165,000 입력을 하고 유형자산의 합계금액 9,316만 5천 원과 맞는지 확인해서 맞으면 자산은 아마도 끝나지 않았을까. 합계금액이요. 378623입니다. 378623. 378623. 그리고 오른쪽에 부채 총계도 자본 총계도 378623. 차대가 맞았죠? 그러면 더 틀린 거 없는 거예요. 지금 계정 과목 2개 건드린 거예요. 건물하고 감가상각 누계액이랑 2개 정도를 잘못 입력을 해놓을 겁니다. 이거를 하나하나 괜히 시간이 없는데도 여기서 또 여러분이 과하게 부채가 틀린 게 있을까라고 부채를 찾을 필요가 없어. 부채 총계 합계 금액이 맞으면 부채 총계는 아니 부채랑 자본 총계는 틀린 게 없는 거야. 근데 이걸 찾고 앉아 있으면 이제 시간 가는 거죠. 여기서 멈추셔야 돼. 다 찾았으니까. 자, 이제 일반 전표 입력하는 문제고요. 계약금을 지급했대요. 봅시다. 일반 전표 열어서 프로그램이 메뉴가 열리는데 이렇게 시간이 걸려. 자, 8월 18일자. 수정전자에서 상품을 매입하기로 하고 계약금을 지급했대요. 계약금을 지급했을 때 쓰는 이름은 먼저선 지급금 해서 선급금. 차변에 선급금이고 거래처 수정전자 보이죠? 30만 원 지급했어요. 아이고. 그리고 대변에 보통예금 우리은행, 보통예금 우리은행, 보통예금 우리은행. 왜 이렇게 말하냐면 보통예금 우리은행, 당좌예금 우리은행 되게 다양하단 말이야. 보통예금 우리은행 정확하게 걸었는지 확인하시고요. 선급금에 거래처 걸렸는지 확인하고요. 자, 그 다음에 차량에 대한 취득세는 차를 취득할 때 들어가는 부대 비용이기 때문에 항상 차량 운반구라는 자산의 원가에 포함하죠. 자, 문제 보시면 8월 28일에 차량과 관련된 취득세를 현금 납부했대요. 현금으로 냈다는 얘기죠. 그리고 납부한 금액은 350만 원 취득세고요. 날짜는 8월 28일이고요. 현금으로 납부했으니까 출금전표에도 차대변 만들어도 되고 자 차변에다가 차량 운반구라는 자산의 원가가 된다. 취득세는 항상 원가에 포함. 그리고 대변에 현금이 나간 것으로 현금 대변에 납부. 자 그 다음에 3번에 대손에 대한 문제인가 봐요. 자 문제 보시면 8월 30일이고요. 오늘은 정진상사의 파산으로 단기대여금 2천만 원 회수 불능되었는데 단기대여금에 대한 충당금 없대. 충당금이 아예 없다고 알려줬어. 그럼 바로 분개하시면 돼요. 이거 없다고 했지만 불안하네. 찾아야지라고 하면 안 돼. 왜냐면 전제 조건이 주어지면 그냥 그대로 가는 거야. 괜히 찾을 필요 없어. 어차피 없을 거고요. 자 그러면 대변으로 단기대여금을 먼저 반제하고요. 이거 아까 앞에서 객관식 문제 풀었을 때 했던 거잖아. 그치? 단기대여금에 대한 대손 처리는 계정 과목을 무엇으로 처리하냐면 기타의 아이고 안 보이죠? 기타의 대손상각비 영업외 비용으로 분류하죠. 기타의 대손은 계정 과목에 걸리든 안 걸리든 전혀 무관하기 때문에 저는 불필요한 것 입력을 최대한 안 하는 거고 여러분 여기다가 정진산사를 걸었다 해도 채점에는 문제가 없다. 비용의 계정 과목 거래처를 걸었다. 채점하고 전혀 관계없기 때문에 걸든 말든 관심이 없어. 걸어도 되고 안 걸어도 되는 거. 자, 그 다음에 우체국 택배와 관련된 송장이 하나 있고